네, 여러분 먼저 출원 절차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A, B, C를 발명했습니다. 그럼 이제 갑이 A, B, C를 발명했을 때부터 이 A, B, C에 대해서 갑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권리 이름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줄여서 특받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고, 이 특받권이 없으면 특허를 받지 못해요. 그리고 갑이 이제 특허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기초로 특허청에 출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갑은 이제 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기초로 소정의 서류를 작성해서 특허청에 특허를 내어달라는 신청인 출원을 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작성해야 할 서류로서는 먼저 출원 신청서인 출원서, 그 다음에 발명의 내용을 쓴 명세서, 그 다음에 도면이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도면, 그 다음에 발명의 내용을 요약한 요약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류를 작성해서 특허청에 출원해야 돼요. 일단 출원서 같은 경우에는 서지적 사항을 기재합니다. 출원인의 성명 주소, 그 다음에 대리인을 끼고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 주소, 그 다음에 발명의 명칭, 그 다음에 발명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하고, 아까 이제 명세서는 발명의 내용을 쓰는 서류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명세서에는 청구 범위와 발명의 설명과 그 다음에 도면을 제출한 경우에는 도면의 간단한 설명을 기재합니다. 여러분, 발명의 설명은 말 그대로 이 A, B, C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A, B, C에 대한 어떤 목적, 발명의 목적, 그 다음에 구성, 그 다음에 효과, 그 다음에 배경기술, 뭐 데이터 같은 이 발명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쓴 것이 바로 발명의 설명입니다. 그러면 청구 범위는 무엇인가? 특허를 받을 발명을 쓰는 곳이 바로 청구 범위예요. 그래서 청구 범위에 A, B, C를 기재하면은 A, B, C 전부가 특허 대상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비록 발설에 A, B, C를 기재했다 하더라도 청구 범위에 A만 기재한 경우에는 A만 특허 대상이 되어서 특허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B, C는 특허를 받지 못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청구 범위에 A만 기재해서 출원 절차를 밟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허청이 출원서를 접수한 경우에 소정의 방식 심사를 하게 돼요. 총 4가지인데, 먼저 행위 능력. 예를 들어 이제 제한 능력자 같은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에 의해서만 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지켜졌는가. 그 다음에 대리인을 끼고 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적법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가. 그 다음에 법에서 정한 방식, 예를 들어 제출해야 할 서류를 제출했는가, 기재해야 할 사항을 기재했는가, 그 다음에 서류 제출 기간을 지켰는가, 이런 것들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수수료를 납부했는가. 여러분, 수수료가 뭐냐면요, 특허청은 행정청이죠. 행정청과의 관계에서 절차를 밟을 때마다 그 서비스의 대가로서 돈을 납부합니다. 즉 행정청의 서비스 대가로서 납부하는 금액이 바로 수수료예요. 그래서 특허청과의 절차를 밟을 때마다 수수료, 즉 돈을 납부합니다. 그래서 두 문자로 행대방수라고 해요. 행대방수에 대해서 방식 심사가 이루어진다. 다음, 이제 출원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면요, 출원 공개를 합니다. 즉 이 서류를 전부 다 공개해요. 그 말인즉슨 발명 A, B, C가 공개된다는 의미겠죠. 자, 왜 출원 공개하냐? 먼저 중복 투자, 연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미 A, B, C가 발명이 되었고 출원 절차를 밟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더 이상 A, B, C를 중복 투자 연구하지 마라 라는 의미. 그 다음에 공중의 이용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일단 특허권은요, 독점권이에요. 오로지 특허권자만 해당 발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독점권을 부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출원 공개입니다. 출원 공개를 해가지고 독점권을 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특허법의 목적을 알 필요가 있는데 제1조에서 특허법의 목적은 산업 발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특허법은요, 산업 발전을 하기 위해 나온 법이에요. 특허법의 목적은 산업 발전이다. 그러면 이 산업 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기술 발전을 통해서 할 것이다. 그러면은 기술 발전이 있으려면은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기술 사용이 많아야겠죠. 기술 사용이 많아야지 그 기술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개량해 나가는 과정에서 즉 개량, 기술의 진보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기술 발전으로 이어지고 결국 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겁니다. 이때 기술 사용이 많으려면은 그 기술을 많은 사람이 알아야겠죠. 많은 사람이 그 기술을 알아야지 그 기술을 많이 사용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이 알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출원 공개예요. 그래서 출원 공개를 통해서 산업 발전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특허권은 출원 공개를 한 대가로 주어지는 독점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합니다. 공중의 이용 가능성도 있는데 아니 A에 대해서 갑이 특허권을 획득하면은 갑만이 A를 사용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이 A를 사용하면은 소위 특허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 프로세스가 발생할 수 있나요? 그래서 여러분, 갑만 이제 계속 A를 사용하면은 이 프로세스가 발생할 수 없겠죠. 이제 B씨는 특허를 획득하는 발명이 아니니까 이 프로세스가 가능한데 A에 대해서는 지금 이 프로세스가 지금 불가능해 보이죠. 왜냐면 갑만이 A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특허권은 그러한 부분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 독점권에 대해서 기간을 제한해요. 언제까지? 20년 동안. 즉 특허권은 출원로부터 20년까지만 인정되는 독점권이에요. 그래서 20년이 지나면은 특허권은 소멸합니다. 소멸. 특허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이제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년이라는 기간 제한을 둠으로써 이제 20년 뒤에는 누구나 이제 이 A를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런 프로세스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출원 공개가 바로 특허권을 부여하는 핵심 이유고, 다만 영원히 이 A에 대해서 독점권을 부여하면은 이러한 산업 발전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20년이라는 기간 제한을 두고 20년이 지나면 특허권이 소멸함으로써 누구나 이 A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출원 공개에 대해서 살펴봤고, 다음 이제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고 특허권이 자동으로 획득되는 게 아니에요. 일단 이 A가 특허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발명이어야지 특허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A가 특허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발명인지 심사를 해야 되는데, 일단 그 심사를 받으려면 심사 청구를 해야 돼요. 이때 이제 이 심사 청구는 출원로부터 3년까지 해야 되고, 만약에 3년까지 심사 청구를 하지 않으면 특허를 받을 의지가 없는 것으로 봐서 출원 취하한죄 버립니다. 3년이 지났네? 너는 더 이상 특허를 받을 생각이 없구나 하면서 출원 취하한죄 해버려요. 그럼 이제 심사 청구를 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제 이 A를 심사할 심사관이 배정되면서 실체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실체 심사가 무엇이냐? 이 A가 특허를 받을 만한 발명인가? 심사하는 거예요. 특허를 받을 만한 발명인지 어떻게 판단하는가? 특허 요건을 구비합니다. 이 특허 요건을 구비해야지 특허를 받게 해줘요. 이때 이제 특허 요건은 신규성과 진보성으로 대표돼요. 여러분,
뭔가 단어만 봐도 그 뜻을 알 수 있겠죠. 즉 새로운 발명이 되고 또 진보한 발명이어야지 특허를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새롭지 않은 발명이면 특허를 받을 수 없고 또 진보하지 않은 발명이면 특허를 받을 수 없다. 그 외에 이제 다른 특허 요건도 있는데 일단 신규성과 진보성으로 대표되는 특허 요건을 가지고 있어야지, 구비하고 있어야지 특허를 받을 수 있다. 근데 이제 지금 심사 대상은 특허 대상인 A만 심사 대상이 되는 거예요. B, C는 특허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B, C에 대해서는 실체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 A만 실체 심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심사관이 한번 이 A를 살펴본 결과, 그래서 신규성, 진보성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신규성, 진보성이 다 있더라. 왜? 그래서 특허를 거절할 이유가 없더라. 특허를 거절할 이유가 없으면 특허 결정을 해줘야겠죠. 근데 보니까 신규성, 진보성이 없어 보이더라. 즉 특허를 거절할 이유가 있더라. 그러면은 바로 거절 결정을 하진 않고 그 거절 이유를 통지하고 의견서 제출 기회를 2개월간 부여합니다. 즉 가봐 지금 A에 대해서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없어 보여. 네 의견을 한번 제출해봐 라고 하는 거죠. 이때 이제 갑은 두 가지 조치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이 심사관의 거절 이유 통지가 부당해 보이는 경우, 보니까 내 발명은 신규성, 진보성이 있는데 심사관이 잘못 판단한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 이제 의견서를 제출해서 반박하던가 심사관님 보니까 이 심사관님의 신규성, 진보성이 없다는 판단은 잘못된 판단이에요 라고 이제 반박을 하던가, 아니면은 심사관의 그 지적이 맞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 신규성, 진보성이 없어 보이는 경우에 발명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보정이라고 해요. 보정. 그래서 보정을 함으로써 이 A가 신규성, 진보성이 있게끔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그 결과 거절 이유가 해소되었더라. 의견서나 보정을 통해서 신규성, 진보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받았더라. 그래서 거절 이유가 해소되었더라 하면은 특허 결정이 되겠죠. 근데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거절 이유를 해소하지 못했더라. 그러면은 이제 거절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거절 결정이 끝이냐? 한 번 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 거절 결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정을 해서 다시 한번 심사를 해달라는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고, 또는 이 거절 결정에 대해서 납득을 하지 못하겠는 경우, 거절 결정이 부당해 보이는 경우에는 거절 결정 불복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생소한 용어가 나왔죠? 심판. 여러분, 법원의 법적 판단을 구하는 절차를 재판이라고 하죠. 그러면 심판은 무엇인가? 행정청의 행정처분에 대해서 적법성을 구하는 절차가 바로 심판이에요. 이 거절 결정도 특허청이라는 행정청의 행정처분이잖아요. 이에 대해서 다투어 보는 절차가 바로 거절 결정 불복 심판이다. 그래서 이 심판은요, 특허청 산하기관인 특허심판원에서 담당합니다. 그리고 심판은 되게 다양해요. 무효심판도 있고 권리범위 확인심판 또는 정정심판 등 다양한데 이러한 심판들은 나중에 심판 파트에서 자세히 살펴보고, 자 이제 우리는 특허 결정이 되었다는 전자에 계속 절차를 나가볼게요. 그래서 특허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갑에게, 출원인에게 특허 결정이 있다는 사실을 특허 결정 등본을 송달해서 알려줘요. 그럼 이제 특허 결정 등본이 송달된 경우 이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갑은 특허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에 특허를 납부하지 않으면은 그 특허 포기한 것으로 간주해버려요. 그래서 3개월 내에 특허를 납부해야 되고, 그래서 특허를 납부하면 이때부터 이제 특허권의 발생이 이루어지는 서열정 등록이 돼요. 이 서열정 등록이 곧 특허권 등록이에요. 그래서 특허권이 발생한다. 그래서 현재 A에 대해서 심사를 받아서 특허권을 획득했으니까 A에 대해서 갑은 20년간 독점권을 누릴 수 있게 되고, 다만 B씨에 대해서는 특허를 받지 않았으니까 B씨는 이제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A에 대해서 제3자가 마음대로 이 A를 사용하다가는 이제 침해가 성립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서열정 등록이 이루어진 경우에 이 특허권이 발생했다는 사실, 즉 서열정 등록을 공중에게 공고합니다. 이를 등록 공고라고 해요. 그래서 특허권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공고함으로써 A를 함부로 사용해서 침해가 성립하지 않게끔 주의해라. 침해주의 의무를 부과하는 그러한 절차, 공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등록 공고에서 침해주의 의무를 부과한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출원 절차 계획이고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이거를 따라 그릴 수 있어야 돼요. 물론 또 이제 또 각 파트마다 하나씩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만, 일단 지금은 전체적인 숲부터, 나무는 나중에 해당 파트 가서 자세하게 살펴보고 지금은 큰 숲부터 이제 살펴보는 걸로 제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꼭 반드시 따라 그릴 수 있게 하고요. 자, 그래서 출원 절차 개요는 마무리하고, 여러분 기본서 앞부분에 목차 페이지 있죠? 한번 목차 페이지 펴보세요. 네, 여러분 이제 한번 차례를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배울지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먼저 제1편 특허제도, 제1장 특허제도의 목적. 여러분 아까 이제 살펴봤듯이 특허제도의 목적은 산업발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 특허법은 어떠한 제도를 두고 있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볼 거예요. 다음 이제 제2장 특허에 관한 국제조약. 그래서 이 특허 절차 통일화를 위해서 체결된 국제적인 조약들이 있습니다. 이런 조약들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이 부분은 모르는 내용을 다 배우고 나서 맨 마지막에 살펴볼 거예요. 다음 이제 제2편 총칙. 여러분 총칙은요, 특허법에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법규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제1장 특허법의 객체. 여러분 특허법의 객체는 발명이에요. 그래서 이 특허법상 규정하는 발명의 의미와 발명의 요건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다음 이제 제2장 특허법의 주체. 그래서 먼저 특허법의 주체가 되기 위한 능력으로서 권리 능력과 행위 능력, 그 다음에 대리인을 끼고 하는 경우에 이 대리권의 범위, 그 다음에 대리권 소멸 사유, 그 다음에 여러 명이 절차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에 어떻게 절차를 수행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배우게 될 겁니다. 다음 제3장 기획과 기간. 여러분 특허법은 절차법이에요. 절차에서는 이 기간을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간 계산 방법에 대해서 여기서 자세하게 살펴볼 거예요. 다음 제4장 절차의 수행. 그래서 출원 절차와 심판 절차를 진행하는 그러한 방식에 대해서 또 살펴볼 겁니다. 다음 이제 제3편 특허 요건. 여러분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신규성과 진보성으로 대표되는 특허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특허 요건은 총 9개예요. 그래서 이 9개의 특허 요건을 전부 다 만족해야지 특허를 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 발명이 특허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 출원 단계에서 아까 살펴봤듯이 특허를 거절할 거절 이유가 나왔죠, 여러분. 특허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발명, 예를 들어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없는 발명은 출원 단계에서 거절된다. 그래서 거절 이유를 구성하게 됩니다. 한편 이제 지금 발명이 출원 중일 때 제3자, 예를 들어 경쟁자는요, 해당 발명에 대해서 거절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그 거절 이유를 특허청에 제보할 수 있어요. 이를 이제 정보 제공이랍니다. 즉 한마디로 고자질을 하는 거죠. 특허청에 고자질을 함으로써 저 발명에 대해서 특허를 받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바로 정보 제공 사유예요.
그래서 특허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 거절 이후 정보 제공 사유를 구성하게 된다. 그리고 원래 특허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발명이 이 심사관의 실수로 잘못 등록된 경우에 등록 단계에서는 이런 하자에 있는 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그대로 방치하면 되겠죠. 그래서 무효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인은 특허권자 상대로 무효 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무효가 확정된 경우에 특허권은 소급 소멸돼요. 즉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는 거죠. 한편 이제 취소 사유도 구성하는데 이 취소 효과도 특허권의 소급 소멸입니다. 근데 이 취소는 나중에 취소 파트 가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특허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발명 같은 경우에 출원 단계에서는 거절 이유, 정보 제공 사유를 구성하고 등록 단계에서는 무효 사유, 취소 사유를 구성하게 된다. 그래서 이 9가지의 특허 요건은 전부 다 중요하니까 제가 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제 제4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어떤 성질, 속성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일단 제1장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여러분, 아까 이제 발명한 사람, 즉 발명자가 특파권이 발생해서 특허를 받을 수 있댔죠. 여러분, 이 특파권은요 재산권입니다. 따라서 양도를 할 수 있어요. 따라서 발명자가 제3자한테 이제 이 특파권을 양도한 경우에 그러면은 그 승계인이 특파권을 가지게 되면서 특허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이에요. 다음 이제 제2장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그래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재산권이기 때문에 이 재산권으로서 특파권의 성질과 속성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다음 이제 제3장 무권리자 출원. 여러분, 무권리자가 뭐냐? 권리가 없는 자. 발명자도 아니고 승계인도 아닌 자를 무권리자랍니다. 즉 남의 발명을 뺏긴 사람이에요. 남의 발명을 뺏겨서 출원한 사람이 바로 무권리자입니다. 근데 남의 발명을 뺏겨서 출원한 경우 이 출원은 특허를 받게서 안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이거 거절돼요. 등록 후에는 당연히 무효 사유이고. 그래서 무권리자에 대한 취급과 그러면 이제 이때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이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까? 소위 말해 이제 정당한 권리자가 무권리자에 의해서 피해를 보게 된 건데 이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방안도 살펴볼 겁니다. 다음 이제 제4장 직무배명. 이 직무배명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굳이 공부를 하실 필요가 없고 다만 실무에서 되게 자주 쓰이는 범위다 보니까 제가 강의 시간에 설명은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다. 참고하시고 다음 이제 제5편 출원 및 심사. 그래서 제5편 출원 및 심사에서는 아까 살펴봤던 출원 및 심사 절차 개요를 보다 더 자세하게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먼저 제1장 출원 및 심사 절차 개요. 다음 이제 제2장 특유 출원. 그래서 이 특허법에서는요 출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되게 다양한 출원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한 출원 제도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볼 거예요. 다음 이제 제3장 심사 절차. 그래서 출원인은 이제 3년 이내에 심사 청구를 해야겠죠. 그래서 심사 청구를 하지 않으면은 특허를 받을 의지가 없는 것으로 봐서 출원 취약한 줄, 즉 출원이 날아갑니다. 근데 이제 심사 청구를 하면은 실체 심사를 착수하게 되죠. 이 실체 심사란 결국 발명이 특허 요건을 구비했는지를 심사해 보는 거다. 이때 이제 이 실체 심사 프로세스를 자세하게 살펴볼 겁니다. 다음 이제 제6편 PCT. 이 PCT는요 특허 협력 조약 또는 국제 출원 절차라고 해요. 국제 출원 절차.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좀 더 편하게 특허를 받는 그러한 절차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인데 되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난이도가 가장 어려운 파트예요. 하지만
감히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이 특허법 강사 중에서 저보다 PCT를 쉽게 가르치는 강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은 이 국제 출원 절차 파트도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고 다음 이제 제7편 청구범위에서 여러분 아까 이제 명세서에는 청구범위와 다음에 발명의 설명과 도면을 제출한 경우에는 도면의 간단한 설명을 기재해야 된다 했죠. 이때 이제 여러분 청구범위는 바로 특허 대상이었습니다. 즉 특허를 받았을 경우에 특허권의 대상이 되는 내용이 바로 청구 범위가 되죠. 이 청구 범위는 결국 국가와의 계약서예요. 이제 국가가 이 청구 범위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독점권을 인정해준다는 계약서로 볼 수 있고, 즉 법률문서죠. 법률문서다 보니까 법적 해석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청구 범위를 어떻게 이제 법적으로 해석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볼 겁니다. 다음 이제 제8편 특허권. 먼저 제1장 특허권의 발생과 소멸. 그래서 제 특허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러면은 출연인에게 특허 결정 등본 송달을 했고요. 출연인은 이날로부터 3개월 내에 제 특허료를 납부해야지 비로소 설정 등록이 되면서 특허권이 발생한다 했습니다. 이 설정 등록 자체가 바로 특허권의 발생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 특허료 납부 절차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볼 겁니다. 좀 다소 복잡한데 제가 이 절차의 어떤 그림을 그려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 다음에 제2절 특허권의 발생. 그래서 특허료 납부하면은 설정 등록되면서 특허권이 발생한다. 다음에 이제 제3절 특허권의 소멸. 그래서 특허권은 이제 존속 기간, 즉 20년이 지나면은 소멸하고, 다음에 무효나 취소가 된 경우, 또는 이제 특허권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라는 경우에 이러한 경우에 소멸을 합니다. 다음 이제 제2장 특허권의 효력. 여러분 이제 특허권도 재산권이죠. 이때 물건에 준하는 준 물건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민법상 이 물건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어요. 그러한 속성의 관점에서 한번 특허권을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먼저 총설, 그 다음에 제2절 특허권의 존속기간 및 존속기간 연장. 아까 이제 제가 존속기간은 출원료부터 20년까지라고 했죠. 자, 여러분, 제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료부터 20년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때까지가 존속기간인데, 여러분 특허권은 설정 등록 때부터 발생하죠. 이 설정 등록 전에는 아직까지 특허권이 발생하지 않은 그냥 발명의 심사 상태에 불과하고 이때부터 특허권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이렇게 됩니다. 즉 특허권이 발생했을 때부터 출원료 20년까지예요. 이거를 말로 표현하자면은 설정 등록 후 출원료 20년까지. 그래서 특허권이 발생한 이후 출원료부터 20년까지가 바로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됩니다. 다음 이제 존속기간의 연장. 그래서 일정 사유가 있으면은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출원료부터 20년 이상 연장을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사유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다음 이제 제3절 특허권의 이용. 그래서
제 특허권은요. 이제 준 물권적 권리로서 재산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민법상 재산권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먼저 특허권은 이전. 그래서 재산권이니까 이거를 양도할 수 있고요. 다음에 담보권 설정, 질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실시권 설정. 자, 실시권이 무엇이냐? 일단 실시부터 알아야 돼요. 실시. 이 실시는요, 2조 3호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시의 의미는요, 발명의 목적에 맞게 쓰는 거예요. 발명의 목적에 맞게 쓰는 행위, 이를 이제 실시라 합니다. 그래서 그 행위 형태로는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청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 행위는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청약이에요. 여러분, 특허권은요, 독점 실시권입니다. 그 말인즉슨 오로지 특허권자만이 독점적으로 실시, 즉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청약을 할 수 있고 제3자가 이러한 실시,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청약을 할 경우에는 특허권에 대한 침해가 성립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갑이 발명 A에 대한 특허권자인 경우에 이 A에 대해서 갑만이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청약할 수 있고 제3자 을이 함부로 이 A에 대해서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이 갑의 특허 발명 A에 대한 침해가 성립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실시권은 무엇인가? 여러분, 민법에서 예를 들어 갑이 토지 소유자인 경우에 제3자 을에게 토지 사용권을 부여할 수 있었죠. 그래서 그 이름이 뭐 지상권, 임차권 이런 이제 토지 사용권을 제3자에게 부여할 수 있고 이때 이제 을은 갑에게 토지 사용료 즉 지료를 납부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을이 이제 지료를 납부한다는 전제하에 갑은 을에게 이러한 토지 사용권, 지상권이나 임차권을 부여할 수 있어요. 이거는 특허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갑이 발명 A에 대한 특권자인 경우 제3자 을에게 이 A를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제 실시계약이라고 해요. 이와 비슷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갑이 이제 을에게 실시권을 부여하면은, 즉 실시계약을 체결하면은 을은 이 A를 실시할 수 있어요. 이제 적법하게 실시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이때 이제 을은 당연히 갑한테 돈을 납부해야겠죠. 이걸 이제 실시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시계약을 영어로 라이센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실시료를 영어로 로열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라이센스를 체결하면은 을은 이제 갑에게 로열티를 주면서 이 A를 적법하게 실시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실시계약을 실시권 계약이라고 하고요. 이때 이제 을을 실시권자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실시권은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이제 독점 실시권인 전용 실시권과 비독점적 실시권인 통상 실시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용 실시권 계약을 체결하면요, 갑도 실시하지 못해요. 독점 계약이다 보니까 갑도 실시하지 못하고 오로지 을만 이 A를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약간 이제 지상권 비스무리해요. 반면 이제 통상 실시권은요, 갑도 실시할 수 있고 을도 실시할 수 있는 그러한 계약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해당 내용은 실시권 파트 가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특허권자가 제3자에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계약, 그게 바로 실시권 계약이고, 이에 따라서 실시계약을 체결받은 실시권자는 적법하게 특허 발명을 실시할 수 있다. 다음, 제4절 특허권의 공유. 여러분, 예를 들어 만약에
갑과 이제 을이 공동으로 A를 발명하면요. 그러면은 특박권이 공유예요. 그리고 이 상태로 갑과 을이 공동으로 출연해서 특허권을 취득하면요. 그러면은 특허권이 공유가 됩니다. 이때 이제 특허권의 공유에 대한 성질, 그래서 공유에 따라서 달라지는 절차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다음 이제 제3장 특허권의 침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먼저 제1절 총수에서는요, 침해 요건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다음 이제 제2절 침해 유형. 여러분, 갑이 A에 대한 특허권자인데, 을이 이 A를 곧바로 실시해버리면 바로 이제 침해가 성립하겠죠. 근데 실제 이제 현실적으로는 대놓고 이렇게 바로 뺏겨서 실시가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침해를 회피하기 위해서 살짝 바꿉니다. 그래서 살짝 바꿔치기 해서 실시한 다음에 이게 이제 나는 너의 특허 배명과 다르니까 침해가 아니다 라고 주장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변경이 만약에 사소한 변경이라면은 이것도 이제 침해로 봐줘야지 갑의 특허권을 제대로 보호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변경의 유형에 따라서 침해 유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변경의 상태에 따라서 침해 유형이 달라지고, 그러한 변경에 따라서 어떻게 침해를 판단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다음 제3절 실시자의 항변. 이제 항변이라면요, 침해가 아님을 주장하는 거예요. 즉 침해가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하는 것이죠. 설사 병이 A를 실시하고 있다더라도 적법 사유가 있으면은 침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적법 사유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항변이에요. 다음 이제 제4장 침해에 대한 민사상 조치. 여러분, 그래서 이 A-가 침해인 걸로 판명났습니다. 그러면은 갑은 을의 침해행위를 금지시켜야겠죠. 계속 이제 을의 침해행위를 방치하면은 자기의 영업적의 이익에 대해서 큰 타격이 올 수 있겠죠. 근데 갑이 이제 말로 이제 실시하지 마라, 침해하지 마라 하면은 을이 말을 잘 듣겠습니까? 그래서 을의 이제 실시를 금지시킬 강제적인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법적 조치로서 침해 금지 청구가 있어요. 그래서 법원에 침해 금지 청구를 행사해서 을의 실시를 강제로 막을 수 있고, 또 을에 의해 입은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을의 침해품이 워낙 이제 저질 제품이라서 이로 인해서 갑의 신용이 훼손된 경우, 그러면은 신용 회복 청구를 할 수 있고, 다음 이 을이 이제 얻은 부당이득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법적 조치가 있고요. 한편 여러분, 을이 이제 그냥 좀 과실로 침해를 했으면은 이거는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데 고의로 침해를 한 경우, 침해인 걸 알면서도 지가 이렇게 침해를 한 경우에는 이거는 죄예요. 침해죄. 그래서 형사상 처벌 대상입니다. 7년 이하의 징역, 1억 이하 벌금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5장 침해에 대한 형사상 조치에서는요, 이런 죄의 요건, 그리고 특허법에 규정된 다양한 죄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배우게 될 겁니다. 다음 이제 제9편 심판. 여러분, 법원의 법적 판단을 구하는 절차를 재판이라고 했고, 행정청의 행정처분에 대해서 판단을 구하는 절차를 심판이라 했습니다. 심판. 그래서 이 심판은 특허청 산하기관인 특허심판원에서 담당한다 했죠. 참고로 이 특허청의 장이 특허청장이고 특허심판원의 장은 특허심판원장입니다. 특허청장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2인자가 특허심판원장이에요.
그래서 먼저 제1장 심판총론에서 심판총론에서는요, 심판에서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법규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다음 이제 제2장 심판강론에서 이 심판강론은요, 다양한 심판 절차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먼저 제1절 거절결정 불복심판에서 심사관이 출론에 대해서 거절 결정을 했을 때 이에 대해서 다투는 심판, 그게 바로 거절 결정 불복 심판이었습니다. 다음에 무효 심판. 특허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발명인도 불구하고 심사관의 착오로 인해서 잘못 등록되었을 때 이때 이제 이해관계인은 그 특허 발명에 대해서 무효 심판을 지기 위해서 특허권을 무효로 만들어서 소급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이 이제 A에 대한 특허권인데 사실 이 발명은 신규성, 진보성이 없는데 잘못 등록된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 을은 갑을 상대로 무효 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그래서 너의 발명은 신규성, 진보성이 없으니까 특허가 무효가 돼야 돼 하면서 무효 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이때 이제 이 심판의 결론은요, 심판의 결론을 심결이래요. 재판의 결과를 판결이라고 하죠. 그래서 심판의 결론은 심결이라는데, 무효 심결이 내려진 경우에 무효 심결이 확정되면은 이 A는 소급 소멸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무효 심판제도. 다음 이제 제3절 권리 범위 확인 심판제도. 제 갑이 A에 대한 특허권자인데 을이 자기와 유사해 보이는 A 다시를 실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 입장에서는 이게 침해인지 아닌지 빠르게 판단받고 싶습니다. 이때 이제 갑이 을한테 제기하는 게 바로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제 특허 심판원에 이 A-가 내 특허 발명 A의 권리 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해 주세요. 즉 침해인지 판단해 주세요. 라고 이제 구하는 게 바로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이다. 반대로 을도 이제 갑을 상대로 내 발명 A가 갑의 특허 발명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판단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갑은 이제 을을 상대로 이 A-가 내 발명의 침해다. 라고 이제 주장하면서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을도 갑을 상대로 내 발명은 침해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면서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제4절 정정 심판. 여러분, 이제 정정은 말 그대로 발명을 정정하는 거예요. 왜 정정하냐? 발명에 하자가 있으니까. 이제 발명에 하자가 있을 때 이런 이제 하자가 없도록 고치는 게 바로 정정입니다. 이 하자는 의미는 결국 특허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하자겠죠. 그래서 특허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면은 무효 심판에 의해서 무효가 됩니다. 근데 무조건 이제 무효로 방치해버리면은 이 특허권자한테 너무 방어의 기회가 없다 보니까 이 무효를 방어할 수 있는 기회로서 정정 심판을 인정해줘요. 그래서 정정을 통해서 이 발명의 하자를 제거해라 라는 의미고요. 근데 이 정정 요건이 따로 있거든요. 근데 이 정정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는데 정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정정에 대해서 무효 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정정 무효 심판이에요. 다음 이제 제6절 통상시질권 허락심판과 제7절 특허 취소 신청제도는 그 파트 가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다음 이제 제8절 재심. 여러분, 이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 하자가 있으면은 이를 재심으로 다툴 수 있었죠. 이거는 이 심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확정된 심결에 대해서 이 하자가 있는 경우에 재심으로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심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다음 이제 제10편 소송.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소송은요, 이제 특허법원에 제기하는 심결 취소 소송입니다. 자, 심결 취소 소송이 무엇이냐? 을이 갑을 상대로 무효 심판을 주기 위해서 결국 신규성, 진보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어서 무효 심결이 내렸습니다. 이 경우 그냥 무효 심결로 끝이냐가 아니라 갑은 이에 대해서 이제 불복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심결을 취소하는 소송, 즉 무효 심결을 취소달라는 소송, 심결 취소 소송이랍니다. 이거를 특허법원에 제기해요. 그래서 모든 심결에 대해서 특허법원에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상고에서
대법원에 한 번 더 판단을 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심판원에서 심결을 내린 경우에 이에 대해서 다투는 절차로서 심결 취소 소송에 대해서 10편에서는 자세하게 살펴볼 겁니다. 다음 이제 제11편 투기 발명. 여러분, 이제 발명의 유형은 되게 다양하죠. 뭐 컴퓨터 발명도 있고, 그다음에 생명 발명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의학 발명도 있고, 맞죠? 네, 이 발명마다 그 속성, 유형이 다르다 보니까 특허 요건을 판단하는 방식, 그다음에 침해를 판단하는 방식이 되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발명의 고유의 속성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특허 요건을 판단하고 침해를 판단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제11편 특유 발명에서 자세하게 살펴볼 거예요. 다음 이제 제12편 실용신안제도. 여러분, 이 실용신안제도는요, 따로 이제 실용신안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근데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여러분,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은요 95%가 일치합니다. 이제 차이나는 5%에 대해서 한 페이지의 표로 여러분들께서 암기하시면 끝나요. 그래서 이 실용신안은 이제 특허법을 숙지하면은 이제 95%가 일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이 차이나는 5% 부분, 이 차이나는 5% 부분도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이 쉬운 5%를 한 페이지의 표로 암기하시면은 이 파트는 끝이에요. 그래서 뭐 따로 이제 공부하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특허법과 연계되는 그러한 법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배울지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2강은 여기까지 하고 3강부터 제1편 특허 지도에 대해서 나가볼게요.